미주미와 함께하는 투자공간 6차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가성비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아왔던 장우석 부사장의 배당 포트폴리오.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에서 그 원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양현 교수의 위기를 대처하는 천하무적 ETF 포트폴리오. 특별히 모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참여 방법은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네, 제가 아까 크리스피 크림 한 5개 먹는다니까 뚱뚱해진다, 배 나온다, 뭐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 안 드셔요? 근데 전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이 들면 단 거 많이 못 먹는다 하는데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한 2개 정도 먹으면 좀 질리더라고요. 이게 슬픈 건지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박상영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은 어떻게 단 거 좀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도넛 한 3개 정도 먹어요. 아, 저보다 많이 드시네요. 저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장은 별로 달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잘 올라서 우리에게 단 걸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단 거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 뭐 해석도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상황 미국 쪽부터 좀 보도록 하죠.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 뭐 증시가 사실 좀 안도 랠리를 상당 부분 이제 이어왔고 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뭐 최근에 용어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펀더멘탈이 없는 랠리가 아닌가라는 이제 좀 우려의 시각이 조금은 이제 비춰지면서 아마 시장이 조금 좀 숨고르게 양상에 좀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지표의 흐름, 뭐 앞서 이제 소비 지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특히 그 제가 화면에 조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뭐 제가 이제 삼색 경제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G7 하면은 뭐 크게 이제 미국, 중국, 이제 유로에서도 사실은 이제 독일이 사실은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겠죠. 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분기 성장률이 보게 되면 이 G7 국가들의 성장률이 그 정기비 기준입니다. 정기비 기준을 보게 되면 다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6% 정도 기록을 했고,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2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독일도 유로 전체는 0.7% 이제 증가를 했는데 독일만 0% 증가 정체. 그러니까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G7, G3 이 국가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펀더멘탈하게 보게 되면은 뭐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오늘 뭐 소비 지표도 있지만 최근에 발표된 지표 중에 조금 좀 쇼크인 부분 자체 크게 2가지 정도를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심리 지표 중인데 화면에 보이는 그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그 미국의 주택 경기 지표 NAHB 지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의 어떤 체감 뭐 이러한 심리 지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이게 이번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인 50선을 이제 하회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차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택 체감 지표라는 게 미국 경기의 어떤 주요한 어떤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선행을 하면서 그러면 저 22년 전이었으면 저 때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네, 확 팬데믹 때문에 이제 떨어졌던 확 떨어뜨리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 지표를 한 1년 6개월 이제 앞당겨놨기 네네.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지금 떨어진 어떤 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내년에 정말 뭔가 미국 경기가 침체에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의 흐름 자체가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체감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고 얘기를 네, 하죠. 우리가 이제 발표됐죠. 미국은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제 제조업 지수. 그거 역시 사실은 이번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 지표라는 부분 자체가 뭐 소비
지표도 많이 떨어졌지만 각종 지금 제조 주택 전방에 걸쳐서 이제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기가 뭔가 펀더멘털하게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진짜 미국 경기가 뭔가 더 악화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좀 저희가 이제 내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저께 이제 뭐 FOMC 회의록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에 대한 얘기도 조금 이제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절.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 연준도 이제 경기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어떤 이러한 차트의 흐름들 자체가 여하튼 조금 미국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좀 키우는 그래서 연준으로 하여금 뭔가 정책에 대한 변화 이러한 것들을 좀 압박하지 속도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건 미 연준의 정책 효과가 일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게 임대료 상승. 예, 임대료 조금만 상승인데 줄여주세요. 그 오렌지색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지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임대료 상승률 자체는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승폭 자체가 그 얘기 자체는 이제 미국 물가 중에 차지하는 임대료 가격이 이제 조금 상승폭이 이제 둔화될 수 있는 네. 이제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미 연준의 정책 효과가 일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기 측면에서도 이제 조금 연준이 고민할 시점이 왔고 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효과가 나와야 뭔가 이제 정책을 조금 이제 고민을 할 이제 뭔가 변화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텐데 다행스럽게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소비 아까 말씀을 이제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뭐 유가도 계속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죠. 예, 당연히 이제 지출을 당연히 하는데 줄이게 되죠. 이제 제가 이제 뭐 화면에도 있지만 이제 가솔린 가격이 사실은 좀 의미 있게 미국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떨어졌죠. 배럴당 3불대로 이제 갤론당 이제 미국은 갤론당 그게 한 3리터 정도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한때 뭐 5불 넘던 게 뭐 지금 3불대로 이제 떨어졌으니까 네. 그만큼 이제 소비 여력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저도 이제 오늘 주유를 했는데 1,700원대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일부 지역은 1,600원 후반대도 있어요. 예, 그래서 2,000원대 넣을 때하고 벌써 게이지의 어떤 높이가 다시 예, 같은 금액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전쟁 이전 수준으로 사실은 돌아갔다라는 네. 부분에서 약간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비 심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사실은 좀 유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모기지 금리 이러한 것들도 최근에 조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주택 경기 자체가 뭐 하락하는 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물가라는 측면에서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금리 자체가 여기서 더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택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좋아지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9월달 FOMC 회의에서 조금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파월 피봇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제 빅 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에서 이제 빅 스텝으로 전환한다든지 뭐 이러한 쪽에 좀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뭐 어렵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이제 연착륙 쪽으로 좀 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펀더멘탈 자체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는 랠리의 어떤 지속성 뭐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뭐 지표 자체는 일부 나빠지고 있긴 하지만 저한 그래도 좀 개선에 대한 어떤 그 특히 연준의 어떤 정책의 기조의 전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다라고 조금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여전히 시장의 해석이 다 분분한 네,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 발표 나고 난 직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도는 자이언트 스텝도 할 수도 있어. 이건데 또 반대로는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실제로 뭘 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래 안 좋으면 이거 할 수도 있고 이거 할 수도 있어. 손에 다 쥐고 있어. 근데 뭐를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내놓을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인데 그렇죠. 그걸 안고 우리가 계속 가야 한다라는 게 참 힘듭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9월달 아무래도 연준도 사실 계속 나오는 지표를
볼 수밖에 보겠죠. 없고요. 특히 이제 뭐 7월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네. 8월 달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도 있고 했기 그쵸. 때문에 뭐 아무래도 연준은 좀 시간을 보면서 정책을 좀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 있는데 그쵸. 거기서 파월 의장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지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여하튼 9월까지는 조금은 좀 이러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네. 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를 상당 부분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은 9월 달에 50pp 올리냐 75pp 올리냐라는 부분이 뭐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결국 가장 저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연말에 금리 수준이 과연 얼마가 될 거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지난 이제 7월 달에 한 중립금리 맥시멈 한 3.5%를 얘기를 했는데 4% 얘기도 나오죠. 네, 4%대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 4%대 얘기가 이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뭐 9월 달에 75bp를 다시 한번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의 금리 수준 자체에 대해서 4%가 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그 블러드 형님의 발언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뭐 분위기 연준 네. 입장에서도 사실 그 제가 주택 경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너무 주택 경기 자체가 여기서 더 급락을 하거나 뭔가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뭐 경기 경착륙을 넘어서 또 다른 이제 금융 시스템의 어떤 불안 자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슬슬 고민이 되는 시점이 왔다. 금리 사이클에 대해서 그래서 물가만 조금은 더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 금리의 어떤 인상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전환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더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조성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를 예. 넘어섰고 뭐 독일도 지금 난리가 아니고 유럽 시장에서는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얘기되지만 유럽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네. 여파가 사실은 가장 직접적으로 그렇죠. 좀 맞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쟁과 관련돼서 최근에 뭐 보도를 보셨지만 알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여기를 사실은 이제 뭐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전쟁이 장기화 또는 또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크림반도를 또 뺏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확전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유럽의 그 에너지 특히 이제 뭐 유가보다도 이 천연가스 가격 흐름에 사실은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에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유가는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거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전고점을 거의 이제 수준을 좀 회복을 했고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러시아 이제 가스프롬 같은 경우 겨울철에 뭐 유럽 가스 가격이 60%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부담이죠. 지금 뭐 보도에서 나오는데 독일의 지금 4인 가족이 들어온 가스 가격이 연간 작년 같은 경우 한 170만 원 정도 냈는데 올해는 한 500만 원 넘게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3배나 올랐어요. 거의.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월 한 50만 원 가스 지출 나오는가 가구당 나오니까 상당히 큰 부담이죠. 우리도 사실은 50만 원씩. 뜨거운 못 틀고 뜨거운 뭐 더구나 지금 쓰지도 여름 못하네. 지금 유럽이 더워갖고서는 지금 네. 난리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가동도 사실은 더 높여야 되는 부분들. 너무 문제 자체는 힘들겠네요. 앞으로 이제 그 금방 10%에 대한 물가를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에너지가 구조적으로 때문에. 저런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당연히 유럽 경기에는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제목에 뭐 라인강 수익까지도 봐야 되냐. 저도 이러한 어떤 자료를 뒤져볼지는 처음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독일의 어떤 정부에서 본데 그 저기 지금 제가 주황색깔 주황색에다가 저 빨간색 그 제가 테두리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놓은 게 저 라인강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오렌지색이라는 게 이제 과거 역사적인 평균치에 비해서 수위가 이제 낮은 부분을 이제 표시한 저게 부분들인데요.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위가 라인강 낮아졌다. 자체 수위가 지금 뭐 최근에 어디 뭐 비가 와서 잘 모르겠는데 한 30cm 정도, 30 네.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40cm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배가 우당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물류 예, 물류 이동이 쪽에 안 이제 된다.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에너지 얘기하는 수급이 안 공급망 된다.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또 다시 되고 또 이제 물 부족이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뭐 공업 용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니까 제조업의 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악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렇게 물 부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선 전력 생산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력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자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이게 냉각수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더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원전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저렇게 물 부족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력에 대한 생산에 대한 차질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독일 입장에서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고 좀 에너지 활동이라든지 조업 활동 전반적으로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럽 경제 특히 이제 독일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큰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라인강 수위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2018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는데 최근에 가뭄 사태가 조금 이게 500년 만에 어떤 가뭄이라고 하니까 네. 이게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지금 가뭄이 사실은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조금은 좀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 될지 저희가 뭐 기후를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이게 가뭄 자체가 사실은 지금이 이제 비가 많이 와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제가 날씨를 독일 날씨까지 봐야 될지는 몰랐는데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소나기 정도네요. 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독일 경제가 여러 가지로 조금 내후외환에 사실은 좀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유럽 경기 앞으로 특히 이제 저희가 9월 FMC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공교롭게 9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겨울을 이제 슬슬 맞이하는 이러한 시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난방 수요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또 이제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러한 그래서 유럽을 뭐 저희가 뭐 최근의 상황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들어가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사실은 그러한 효과 때문에 경기가 사실은 좋은 상황들인데 이제 독일 아무래도 그래도 유럽은 독일인데 독일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조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글로벌 경기 입장에서 사실은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색 경제 가운데 뭐 미국 얘기 그리고 유럽 얘기, 유럽 중에서 독일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제 중국 쪽을 볼 텐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상당히 좀 안 좋다. 네. 제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면서 본 여태까지 중에서? 중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최악입니까?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오늘 15일이죠. 7월달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7월에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도 하면서 뭔가 지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었는데 사실은 쇼크를 기록했죠. 그래서 뭐 중국이 찔끔이지만 이제 금리도 이제 중기 유동성 이제 대출 금소 이제 찔끔 내리고 한 이러한 상황으로 좀 정했는데 문제가 저는 이제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이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중국의 정책 기조 자체가 뭐 부양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부양에 적극적인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결국은 경기 자체가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진국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좀 저는 좀 있고요. 제가 화면에 조금 중국 성장률을 하나를 이제 장기적으로 그려놓은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크게 2000년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두 단계, 지금까지 한 세 단계 정도로 이제 구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00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국의 고도성장기, 고성장, 어마어마한 투자 붐을 통해서 이제 고도성장을 했고. 이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과잉도 이제 떨고 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이제 소비 부양을 하겠다 뭐 그런 과정에 이제 중성장 쪽으로 이제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코로나19를 이제 거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다시 한번 이제 성장률 자체가 한 단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중국 성장률이 거의 이제 3%대 가는 게 거의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중국이 3% 성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확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수치인 거고 문제 자체는 이게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그 구조적인 부분 자체는 내수 자체가 잘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중국 정부는 내수를 계속 강조를 하지만 성장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뭐 인구 문제라든지 인구도 고령화된 부분들이고 또 뭐 글로벌 공급망 문제 뭐 이러한 뭐 미국과의 갈등 문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성장에 대한 동력 자체를 상당 부분 약화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말 많이 다운된 상황이라서 시진핑이 뭔가 이제 획기적인 혁신적인 그런 움직임하기 위해서 대만을 자꾸 건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 무력화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예, 뭐 당장의 어떠한 뭐 무력적인 충돌 가능성 저는 낮게는 보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경제, 그러니까 당대회가 분명히 10월 중간순에 있는데 뭐 당초는 이제 기대를 했던 게 당대회가 있으니까 경기도 부양시키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결국 이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계속하니까 경기 부양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슈를 딴 데로 돌려야 되는 그쵸.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안 문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그러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후순위로 좀 미루는 이러한 과정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하반기 중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비관적인 어떤 그 우리는 어떡하죠? 예, 좀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문제 자체는 중국이 뭐 성장률이 떨어지든 않든 뭐 중국의 문제니까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제 그 피해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중국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고 네. 지금 8월 달도 아마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4개월 연속 적자인 상태인데. 그럼 이게 고착화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결국 중국에 물건을 팔지 못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훼손이 되겠죠. 예,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될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 대한 틀 자체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너무 의존적인 이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뭐 좋을 때는 좋지만 또 나쁠 때는 또 그 피해를 사실은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 중반 때에도 보면은 박스피라고 해서 중국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우리가 네. 그 데미지를 받았듯이 지금 입장에서 사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여하튼 고민이 되는 시기가 조금은 좀 다가오고 있다. 예상 밖에 일찍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국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속도 자체가 여전히 좀 중국의 어떤 이러한 그늘이 조금은 두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우려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삼색 경제 중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미국은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는 있긴 하지만 그나마 예, 미국이. 그나마 사실은 상대적으로 좋고 또 연착륙에 대한 흐름들 또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가 뭐 인프레 감축 법안이라든지 네.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모멘텀 자체를 계속 좀 이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힘들이 좀 보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힘이 아직은 좀 살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쪽 투자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글쎄요, 뭐 당분간은 좀 아무래도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더 좋다. 네, 상대적으로 좀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늘을 그렇게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어렵죠. 않은 어려운 구조가 있어서 좀 그러한 것들이 좀 상대적인 부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뭐 마지막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될지만 한 가지 네. 조금 이제 차트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죠. 일본 증시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시장이 강하죠. 일본 증시가 연초 대비 플러스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우리가 일본 하면 뭔가 이게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다들 관심 생각이 안 받아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 고점 대비,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보면 한 4%밖에 안 빠졌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엔달러라는 부분, 약세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일본 경제에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우리도 뭐 사실 우리도 워낙 워낙 약세이긴 약세잖아요. 하지만 그 효과 자체가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톡톡하게 좀 누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일본은 사실은 지금 통화 완화책을 사실은 좀 계속 하고 있는 전 세계 좀 유일한 국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레버리지 투자,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더라고 하죠. 싼 일본 자금을 빌려다가 네.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일본이 딱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리는 제로에다가 엔화는 약세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 없이 사실은 돈을 빌려다가 일본 증시에 투자를 외국 입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엔화가 강세가 되면 환차익을 얻는 부분들이고 주식이 오르니까 거기서 얻는 부분 이러한 효과들 자체가 상당 부분 얻을 수 있는 뭐 펀더멘탈 문제도 약간 뭐 있겠죠. 근데 뭐 그러한 어떤 통화적인 문제도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엔화 그 일본 자체의 어떤 증시 자체를 상당 부분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이제 노파심 자체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G4라든지 이런 이제 동맹을 하면서 이제 일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쪽, 그 IT 쪽인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약간 조금 뭔가 우리보다 뒤처진다는 네. 느낌을 받는데
이러한 느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네. 반도체 동맹 이러한 것들이 생각되면서 오히려 일본이 그러한 쪽에서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동맹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미국을 좀 얻고 일본이 좀 뒤처졌던 부분 자체에 끌어올릴 대해서 수 있죠. 뭐 또 일본은 여하튼 그래도 강소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좀 이제 노파심 비슷한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뭐 사실은서. 일본 투자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일본은 안 하시죠.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어떤 확신이 사실은 이제 그쵸. 일본이 사실은 좀 없어서 뭐라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하튼 그 금융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하튼 좀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뿐만 아니라 의외로 뜻밖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시장까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장의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시장이 또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